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아무래도 제가 원래 주식 이런 현재 시황 같은 거를 제가 어지간하면 이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거를 좀 중간중간 제가 한 번씩 이거를 좀 해줘야 이거 개인 투자자 개미들이 다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이걸 제가 한번 그냥 한번 제가 한번 좀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이걸 한 번씩 좀 이걸 방송을 한 번씩 해왔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한번 이번 시간에 좀 2022년 7월 6일을 기준으로 7월 6일 오후 1시 35분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뭐 주식의 전체적인 주식 시장을 한번 체크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단독적인 각 종목에 대해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않고요. 전체적인 주식의 이 흐름, 코스피나 이제 지수라고 하죠.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좀 볼까 해서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네이버 증권밖에 안 봐요. 다른 거는 안 봐요, 그냥.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는 게 코스피, 코스닥 이제 기본이니까 이건 거 보고, 그리고 제가 삼성전자하고 밑에 있는 종목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HM, 포스코하고 한국전력 예전에도 제가 강의를 했지만 요거밖에 안 봐요. 전체적인 시황을 이게 우리나라 시황을 체크할 때는 물론 다른 것들 보게 하는데 이게 좀 집중적으로 보는 게 요것만 봐요. 이유는 간단해요. 코스닥도 잘 안 봐요. 왜냐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말 하면 그런데 코스닥 쪽에는 좀 이게 야로가 좀 야로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많이 숨어 있기 때문에 코스닥을 보게 되면 이게 잘 안 맞고 코스피를 저는 대부분 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뭐 대장주 삼성전자 그 다음에 HM이 왜 보냐고요.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최대의 유통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살고 수입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죠. 그럼 모든 물자가 다 어디로 들어오나요? 네, 배로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최고 이게 해상 무역 그 유통회사인 HMM을 제가 이게 보는 이유가 두 번째이고요. 포스코를 보는 이유는 포스코는 이게 시총각도 20조 원이고 뭐 크긴 하지만 시총적인 부분보다도 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재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게 어쩌면 철강제를 그러니까 소재의 최 기초가 철강제예요. 우리나라는 특히 중공업이라는 게 발달했고 모든 물건을 만들어내서 철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죠. 이게 소재의 최고 기본적인 그 회사가 포스코 홀딩스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그리고 소재와 에너지는 이제 앞으로는 또 다 이제 이런 석유의 에너지가 아니라 이제 전기로 이제 가죠. 그래서 한국전력을 저는 이제 이걸 봐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정유회사를 기본으로 에너지 회사를 봤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게 이제 뭐 자동차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대부분이 석유 이런 석탄이나 석유처럼 이런 지하 자원 에너지가 아니라 이제 전기로 해서 이제 이게 하게 돼요. 그럼 이런 말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어차피 뭐 화력발전소도 석유 떼거나 석탄 떼서 하는 건데 이게 그 똑같지 않냐고.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전이나 요즘 뭐 천연자원 이쪽으로도 많이 가지만 앞으로는 아마 특히 원전 쪽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비중이 많이 갈 거예요. 전기가. 그러면 이게 원전 쪽으로 가면 이게 천연자원 쪽하고는 이건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한국전력을 이게 좀 모니터링을 해요. 왜? 에너지의 기본은 앞으로 이제 전기 중심으로 다 움직이기 때문에 한국전력을 저는 이렇게 놓고 있어요. 근데 한국전력의 특징이 이게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국가에서 시책이 그러면 한국전력은 이게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하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투자 상품으로서는 부적격이죠.
아니, 공기업이니까 회사가 적자를 나면 저희 투자자한테 별로 안 좋은데, 근데 우리가 이것도 지켜봐야 돼요. 하여튼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이게 너무 이거 말고도 지수 지표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최소한 이게 저기 지표를 보는 게 요 5가지, 이게 코스피하고 이 4가지만 봐요. 좀 제가 우진법적인 개념으로 5개 안으로 최대한 이렇게 압축을 하다 보니까 요렇게 딱 이게 압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대충 이게 움직임을 보면 차트가 이게 대략 나와요, 다들. 일일 차트부터 일봉 뭐. 그러면 얘네들이 이게 거의 통계적으로 얘네들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 방향이 거의 맞아요. 이게 차트 오늘 모양 지금 오후 1시 40분이잖아요. 삼성전자 차트. 파란색 밑으로 지금 어제의 가격 종가보다 다 밑에서 지금 놀고 있죠. 여기도 그러고. 특히 그 다음날 종가하고 오늘 시작가가 괴리가 좀 있으면 우리가 뭔지 모르는 것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 뒤에서.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나 이런 보통 사람들은 저기 그 거래하는 시간대 그것만 보잖아요. 그럼 그 시간 3시간 반 이후에도 거래가 일어나요. 그 거래의 그 괴리감을 보려면 간단해요. 이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저건데, 이것도 이게 노하우도 있고 천기 누설급인데, 이게 이런 회사들이 괴리감이 어저께 여기 점선이 어저께 종가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시작가가 어저께 종가에서 시작해야 하는데 더 밑에서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냐? 우리가 저기 3시 반 이후에도 거래가 일어나요. 장외 시간에도 거래가 일어나요. 그럼 그때 거래가 일어나고 마지막에 딱 끝난 게 이 가격이에요. 그러면 어저께 3시간 반에 그 거래와 뒤에 우리 개인 투자자에 모르는 뭔가가 뒤에서 일어나요. 이런데. 그럼 이게 이유가 다 있어요, 대부분이. 이게 잘 따지고 보면. 근데 이게 한 종목만 그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뭐 단발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모든 종목들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자, 삼성전자를 볼게요. 여기 최근에? 얘는 위에서부터 시작했나? 왜 얘는 이렇게 시작했지? 하여튼 그래요. 포스코 HM에 얘도 약간 밑에서 왜 이렇게 나지? 하여튼 그러네요. 근데 코스피 자체도 보면 이게 괴리감이 이게 좀 생기는데, 이 코스피는 어지간하면 이게 안 생기거든요. 잘. 근데 지금 어저께 종가와 오늘의 시작가가 괴리감이 좀 생기죠. 그럼 우리가 모르는 그 3시 반, 우리가 저기 거래한 그 장외 시간에 뭔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날 종가와 오늘의 시작가의 그 괴리감에 따라서 우리들이 일반인들이 모르는 뭔가가 지금 정보가, 고급 정보가 돌면 이런 월가나 이런 큰 이런 데는 좀 이런 말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세계가 있는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정보를 사고 팔아요. 이제 정보가 고급 정보잖아요. 굉장히 천문학적인 금액에 이게 사고 팔려요, 정보가. 왜? 정보가 돈이기 때문에. 근데 외국이나 큰 이런 대형 이런 펀드 회사나 얘네들은 그런 정보들을 다 사요. 서로 간에 정보 거래를 해요. 그 정보를 먼저 캐치하면 그 정보를 팔아먹기도 하고, 자기네도 필요하면 그거 사기도 해요. 근데 그게 굉장히 그 정보 거래하는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럼 그 정보 거래하는 거에 따라서 뭔가 이게 정보 거래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그러면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모르는 뭔가 정보가 이게 어마어마한 정보가 밑에서 돌잖아요. 그럼 이런 코스피 지수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럼 이런 괴리감 이런 게 생겨요. 네. 그 3시 반 이후에 장외 시간대에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딱 일어나요. 원래 이게 종목에는 이런 현상도 일어나는데 코스피 이런 지수에는 이렇게 잘 안 일어나거든요. 근데 지금 어저께 여기였는데 지금 여기죠. 오늘 시가가. 그럼 우리가 뭔가 모르는 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뭔가 모르는 게 뭔가 이제 이게 여러분들 질문을 해야겠죠. 질문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못 알아내요. 왜? 이런 글로벌 금융 기업이나 이런 큰 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보를 항상 안테나를 꼭 꽂아놓고 있어요. 여기저기다가 정보가 나올 수 있는 데는. 그러면 그걸 먼저 그걸 캐치를 하면 이제 선제적으로 움직여요. 빨리 팔고 도망가야 할지 아니면 이거 저걸 갖다가 다른 사람들이 사기 전에 몰래 빨리 쌀 때 사야 할지 이제 그걸 갖다가 이 사람들은 정보를 내서 그걸 알아요. 그럼 그게 증권가 찌라시 시장인가? 증권가 찌라시 시장은 이게 정보라는 게 이게 좀 이게 증권가의 정보 시장에 대해서 약간 좀 여러분들 좀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뉴스로 해서 정보를 얻을 때는 이렇게 달고 옛날 주라기 공원 때 역사의 그 정보를 갖다가 여러분들은 저는 비유를 진짜로 제가 극적으로 비유를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듣는 정보는 주라기 공원 때의 그 굉장히 떼내진 정보를 갖다가 한참 후에 듣는 게 뉴스에 이제 기어 나오고요. 이제 선제적으로 그 정보들이 먼저 다 돌아요. 그 뉴스는 정보가 아니에요. 그 한참 주라기국 역사예요. 좀 이런 말 하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잖아요. 그거는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냥 역사의 자료를 보는 거예요. 주라기 공원 때의 그 정보를 갖다가 한참 있다가 지금 이제 아는 기요. 한 1억 년 후에 역사를 아는 거. 굉장히 제가 좀 세게 이게 비유를 좀 이렇게 넣는데, 이게 굉장히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그렇게 이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 이게 정보가 돈이에요. 그러면 그 정보들이 굉장히 비싼 금액으로 이게 사고 팔려요. 그럼 장훈 씨도 그거 사고 파나요? 저희가 그 정보를 사고 팔 정도의 능력이 안 돼요. 제가 굴리는 돈이 예전에 주식이 1억 좀 넘는데, 그런 정보 하나 살려면, 몇십억, 몇백억짜리 정보를 사야 돼. 1억 투자하고, 투자금이 1억인데, 말이 안 돼요. 저는 그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저는 이제 이게 다 들어오는 그게 있어요. 제가 이게 좀 제 자랑 같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부터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진짜로 이건 어디 가서 이거 여러분들이 제 100억 원을 줘도 들을 수가 없는 이건 정보예요. 먼저 그런 정보들이 어떻게 되냐? 정보는 시간이 먼저 중요해요. 먼저 예전에도 했는데, 정보에 3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정확해야 돼요. 두 번째, 아는 사람이 없어야 돼. 최대한 나만 알고, 아니면 극소수의 사람만 알아야 돼. 이게 정보의 가치를 먹이는 순서예요. 옛날 제가 첩보기관도 많이 얘기했지만, 이게 특히 이런 금융 쪽에서 이 정보는 굉장히 빨라야 돼요, 일단. 그리고 세 번째가 스피드예요. 그 정보를 누가 최대한 빨리 이거를 입수를 하고 빨리 적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세 번째가 누가 얼마나 빨리 그걸 입수하느냐. 이게 정보의 3대, 가치성을 매기는데 3대 요소예요. 다시 설명드릴까요? 첫 번째, 무조건 정확해야 돼. 두 번째, 정확한 건 당연하죠. 두 번째, 아는 사람이 없어야 돼. 최소한 되도록이면 나만 아는 게 최장땡이고, 그래야 내가 그걸 팔아먹을 수 있어요. 누구한테? 큰 손들한테도. 그 정보를 나만 알잖아. 그럼 큰 손들한테 그걸 굉장히, 이게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돈에 이런 큰 손들한테 그 정보를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럼 큰 손들은 그걸 예를 들어서 한 10억 주고 그거 샀다고 가정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몇천억의 수익을 내요. 그 정보를 통해서. 그런 시장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세계들이 있어요. 그러면 큰 손들이 움직이면 차트 모양이 틀려요. 코스피 지수가 좀 약간 뭔가 이게 이상한 낌새가 난 게 이게요. 주식을 오래 한 사람들은 뭔가 좀 이상한 낌새가 돈다는 걸 차트를 보고 이게 딱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뭔지는 몰라. 근데 뭔가 좀 깨름직한 게 차트에서 이렇게 나와. 그러면 뭔가 정보가 이렇게 딱 퍼져가지고 선제적으로 그 정보를 이용해서 큰 손들이나 아니면 큰 손들이나 이런
대형 이런 이제 금융기관에서 먼저 그걸 적용을 시켜봐. 그럼 이게 딱 보여요, 차트에. 아, 이게 참 그러네요. 이걸 어째서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나 이걸. 이건 거의 이거 청기 누설을 넘어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게 잠깐만 이게 지금 녹화가 얼마나 되지? 1시간 안으로 되도록 적어야 하는데 이게 제가 이게 하는 이게 캐치하는 방법이 정확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봤을 때 좀 약간 제가 좀 약간 일촉즉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이거를 오픈을 해야 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해요. 지금 이미 그거를 알고 지금 큰 손들은 다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지금 딱 보여요. 지금 제 눈에는. 코스피만 봐도 보여요. 외국인들이, 그리고 기관들이 지금, 좀 뭔가 조짐이 좀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그거를 개인들이 다 지금 떠안고 있고, 개인들은 뭔가 모르지만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뭔가 다 집어먹고 있어요. 이게 보이고 있죠, 지금. 개인이 겁나게 다 씹어먹고 있죠.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저건, 네. 지금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내가 지금 이 타이밍에서 이걸 갖다가 지금 이게 제가 지금 코스피 지수를 떨어뜨리려는 그 의도가 아니라 지금 이 판에서 잘못하면 개인 투자 아무것도 정보도 없고 무지한 정보도 없는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겁나게 이게 지금 피바람이 지금 불 것 같은 딱 그 상황에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미끼를 지금 물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이걸 한번 강의를 해야 할 것 같아가지고 2022년 7월 6일 현재 시간 1시간 51분 기점으로 지금 제가 계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수많은 강의를 했는데 이거를 들어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자, 이게 단도직적으로 제가 그냥 그냥 딱 그냥 이게 키워드만 딱딱딱 찍어서 이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차피 여기서 차트 봐봤자 여러분들한테 이게 설명도 안 되고 딱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한번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지금 시황 체크를 한번 이걸 해야 지금 개인 투자자들 이게 정보에 눈뜬 장님이에요. 실제로 말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이게 눈뜬 장님들 이거 하다가 이거 이상한 문고리 잡아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다 이거 좀 황천길 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급하게 한번 이게 지금 한번 그 주식 시대 체크라고 해야 하나? 그냥 이번 이야기는 제목을 잘 붙여야 돼. 2022년 07월 06일 주식 시대를 체크하다. 자, 오늘의 강의를 한번 이거로 해서 자꾸 한번 가겠습니다. 2022년 7월 6일 기점으로 해서 주식 시대. 이 주식이 지금 시대를 제가 이게 좀 광범위적으로 해서 시대를 한번 체크하는 차원에서 한번 주식 시대를 체크하다라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지금 첫 번째가 현재 상황에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체크할 사항이 있어요. 이제 좀 시황을 한번 큰 시점 관점으로 이게 시황을 한번 보자면 돈의 흐름, 돈이 어디로 몰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 주의해야 할 상황이
앞으로 일어날 일. 여기서 자본, 잠식, 회사. 그리고 자본 잠식하고 도산할 회사.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삐끄덕 회사. 일단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셔야 할 것 같아서 한번 제가 급하게 내놓습니다. 이 주식 시대 체크 강의를 한번 내놓습니다. 동상시장의 변화. 여기서 재고 폭탄. 동산의 제일 큰 게 뭐냐면 회사가 갖고 있는 동산이라는 자산이 있어요. 그 중에 최고 큰 자산이 뭐냐? 재고죠. 쉽게 만들어낸 물건, 팔리지 않은 물건. 재고 폭탄. 오늘의 한번 이게 뭐냐? 한번 이제 소 주제를 한번 세 개로 해서 한번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에 들어오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이제 답하는 시간 하겠습니다. 현재, 아주 간단하게 현재 시황 체크, 돈의 흐름과 인플레이션. 자, 돈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어차피 주식시장으로 돈이 이제 예비 자금이라고 하죠. 주식시장으로 들어올까 말까 한 예비 자금이 많으면 주식값이 오르고, 예비 자금이 없으면 주식값이 떨어지죠. 돈이 아니면 채권 시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럼 채권 시장에도 이게 변동이 일어나겠죠. 그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좀 기어 들어가고인지, 그럼 부동산 가격으로 오가겠죠. 자, 그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지금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인플레이션도 같이 체크를 해야 돼요. 인플레이션 이제 금리 여부도 많이 적었는데, 지금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다들 지금 아우성이죠. 그럼 돈의 흐름이 어디로 흐르나요? 돈의 흐름이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을까요? 저도 몰라요, 잘. 하지만 정확한 거는 주식시장으로는 안 흘러가요. 현재 상황. 현재 상황에 주식을 사기 위해서 들어가는 자금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게 기관이 됐든 개인이 됐든 뭐가 됐든. 주식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스탠바이 하는 자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앞으로 주식이 오를 가능성이 거의 없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주제가 주식이기 때문에 돈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최소한 주식시장에 지금 주식을 사기 위해서 예비 그 자금들이 주식시장에 예비 자금들이 다 빠져나가 있어요. 이미 상태가. 그러면 주식이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체크. 인플레이션. 자,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이게 웃겨요. 자,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잡혔나요? 잡고 있는 중이죠. 정확히 따지자면.
자, 인플레이션 좀 이게 아직 제가 이게 저도 이거를 이게 파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설명을 못 드려요. 왜? 지금 보면 인플레이가 아마 이게 꺾일 것 같아요. 왜? 지금의 구리값이 인플레이를 제일 보면 유가도 있고 뭐도 있는데 유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저거죠. 이미 너무 쌌었어요. 유가 자체가. 근데 싼 데에서 조금 덜 싸게 올라간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그거를 굉장히 비싸다고 이게 판단할 것 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최고 우리가 우리가 저기 최고 이게 뭐냐 이게 원자재 중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 우리 금속 중에서 금, 은, 동이 최고 가격이 제일 비싼 게 금, 그다음에 은, 동이에요. 동이 구리죠. 근데 예전에 말씀한 금은 이거는 동산보다는 금융으로 봐야 돼요. 화폐의 대체 화폐로 봐야 돼요. 금 자체는. 동사는 맞는데 금융으로 봐야 돼요. 금은 엄밀히 따지면. 그럼 은도 그나요? 은도 금융으로 봐야 돼요. 근데 약간 이게 저기 은이 우리가 잘 보면 이런 전자제품이나 이런데 소모성적인 이게 이유로 들어가요. 그래서 약간 동산적 개념과 금융의 중간적인 개념이 은이에요. 근데 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는 대표적인 금속류에서 이게 희귀 금속류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저기 바로미터 이게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게 저기 구리 동이 이게 최고 대표적인데 지금 구리 값이 지금 다들 알다시피 급락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구리 값이 급락하는 것은 구리를 그 원자재를 생산하는 사람보다 쓰는 사람이 수요자 그걸 살려는 사람보다 그걸 팔려는 사람보다도 살려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요. 근데 구리라는 제품은 모든 특히 우리나라 같은 전자제품이 다 이게 많이 이게 수출로도 전자제품 많이 먹고 살고 잖아요. 모든 전자제품에 구리가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구리값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게 동산의 대표적인 자산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요거를 동산 가격인 구리 가격이 떨어지는 걸로 봐서는 이게 동산 가격이 지금 급락한다는 것은 앞으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것을 보통 나타내요. 왜? 구리를 쓸 일이 없으니까 공장에서 이렇게 사가지고 뭐 제품 만드는데 쓸 일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구리값이 떨어지는 거야. 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공장에서 구리를 쓸 일이 없다는 거는 공장들이 물건이 안 팔리고 뭔가 이상이 있다는 거죠. 공장이 일 안 하고 놀면 월급 나가고 비용은 계속 나가고 세금은 계속 나가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자본 잠식이 되겠죠. 이제 갖고 있는 돈 까먹고 하다가 자본 잠식이 되다가 어떻게 되나요? 도산을 하게 되죠. 당연히. 너무 당연한 거죠. 자본 잠식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도산을 이제 하게 되겠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시기에 따라서 문제예요. 그러면 옛날 장훈씨처럼 저기 뭐래 이렇게 가지고 동전주로 얘들 막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되겠나요? 동전주도 사가지고 얘네들이 나중에 회복하면 괜찮은데 얘네들이 회복하지 못하고 도산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투자한 금액이 다 빵원이 되겠죠, 당연히요. 이게 왜 그냐면, 우리나라에는 회사가 도산을 할 것 같으면, 자, 이게 역사적인 사례를 하나 볼게요. 우리가 IMF 이전에 우리나라 이런 말이 있었어요. 어떤 말이 있었냐요?
옛날 분들은 이게 다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고요. 대마불사. 큰 말은 절대 죽지 않는다. 이거는 진리와 같았어요. 대마불사. 말이 안 죽어요? 그게 뭔 뜻이에요? 예. 이걸 잘 모르는 분들 간단히 설명. 대마불사가 뭐냐면 큰 말이 대기업을 뜻해요. 큰 대기업을 큰 말이라고 하고 아니 불자에다 죽을 사자 죽지를 않는다. 네, 큰 대기업은 망하지 않는다가 옛날에 IMF 이전에 그게 그냥 이게 사자성어예요. 대마불사. 사자성어는 그냥 불변의 원리예요. 그냥 대마불사. 이거에 대해서 이게 이게 반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전에 IMF. 근데 이게 언제 깨지냐? IMF 때 다 깨져요. IMF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기업들이 다 도산을 합니다. 자본 잠식이 되고 도산이 돼요. 이게 왜 이 얘기를 제가 들어냐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대마불사를 보통 산업은행들이 이제 국가에서 이제 산업은행들이 살려요. 왜? 원체 얘네들이 크니까 얘네들 큰 대기업이 하나가 이게 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라 경제가 휘청거려요.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예전에 IMF지는 어떻게 했냐? 이런 중소기업이나 작은 기업은 그냥 도산을 해도 별로 이렇게 상관 안 하는데 대기업들이 도산하면 이게 하잖아요. 그러면 국가 경제가 휘청거려요. 기둥 하나가 그냥 이게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서 그걸 누가 사냐? 산업은행이 살려냈어요. 옛날 IMF 이전에는. 이 회사가 어려우면 산업은행이 구원투수로 가서 얘네들이 살려냈어요. 산업은행이 뭐냐? 산업은행이 국가의 쉽게 말하면 그냥 나라가 직접은 못하고 산업은행을 통해서 도산하는 회사들을 그걸 살려주는 거예요. 이제 이게 다른 은행들은 얘네들 불량 채권 같은 팔기 바쁘고 돈을 알려줘. 그러면 얘네들 대기업들이 이제 망하겠죠. 큰 회사들이. 그때 누가 구원투수냐? 산업은행이 그 채권도 사들고 얘네들을 지원을 해줘요. 그 대표적으로 HMM이 예를 봐서 HMM이 대표적인 사례죠. 예전 이름이 현대상선이죠. 예전에 현대상선이 1916년도부터 해가지고 산업은행이 수여를 했기 때문에 자금 수여를 했기 때문에 살아나서 지금 HM이 지금 1년에 뭐 몇 조 원씩 벌죠. 지금 영업이익을 말도 안 되는 지금 시총값보다 더 벌어요. 얘네들이 말도 안 되는 돈을 벌어들여요. 왜? 산업은행이 살렸기 때문에. 그때 산업은행이 현대상선 HMM을 안 살렸으면 어떻게 돼요? 도산을 했겠죠. 살렸기 때문에 지금 이게 날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산업은행도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 만약에 이런 그 당시에 HMM이나 한진해운이나 아니면 그 당시에 이런 중공업 회사들이 있죠. 이게 조선소 같은데 얘네들을 살려는데 산업은행들이 구원투수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살려냈어요. 왜? 산업은행도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다시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됐을 때 그걸 살리지, 이 회생이 가능하지 않으면 살리지를 않아요. 얘네들도. 왜? 나중에 이게 국가의 이게 재정가에도 같이 이게 같이 끌려 들어가지고 이게 재정도 이게 파탄이 같이 나버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회생이 가능한 회사들을 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IMF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보시면 이게 쉽게 이해가 돼요. 자, IMF 때 수많은 회사들이 대기업들이 어떻게 되냐? 나 죽겠다 하면서 이게 막 부도하게 되니까 국가에다가 SOS 신청을 해요. 우리 죽기 일보 직전이야. IMF 때 그 산업은행이나 국가에다가 우리 좀 살려줘 하고 이게 왜 그 전에 큰 대기업들이 산업은행을 통해서 다 살려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산업은행도 한계점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이런 한두 회사가 이게 터지면 그걸 막아낼 수가 있지, 동시적으로 몇 수십 개 회사가 동시적으로 이런 현대상선 같이 아니면 그때 대우조선해양이나 이런 조선 아니면 삼성중공업이나 이런 현대중공업처럼 이런 중공업 회사처럼 몇 개 회사만 있을 때는 산업은행이 그게 커버가 돼요.
왜 그 정도 능력은 되니까. 근데 회생할 수 있는 회사인데 여기 잘 넘기고 지원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저기 한두 회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저기 한발 동시에 100개 거의 대기업 100개 대기업들이 100개 회사가 산업은행에다가 SOS를 신청을 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산업은행이 감당을 못해요. 그게 역사적으로 언제냐? IMF 때 했어요. 그래서 IMF 때 실질적으로 대기업들이 겁나게 많이 도산을 하죠. 하여튼 모든 저기 상장 회사들이 겁나게 도산을 해요. 예전에 어떤 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IMF 때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막 급락을 하는데 너무나 저기 행복했다고 급락하는데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옛날에 저기 유튜브 옛날 오래 아니 그래가지고 그 저기 앵커가 하면서 아니 IMF 때 주식이 급락을 하면 슬퍼해야죠. 왜 행복해요? 왜냐면요 그 당시에 다른 종목들은 다 어떻게 되냐 도산을 해가지고 다 빵원 도산해서 회사가 없어서 빵원이 되는데 회사가 그나마 저기 막 저기 급락을 해도 도산 않고 살아 있는 것만 해도 너무나도 이게 다행이어가지고 그 급락한 회사들이 너무 고마웠다고 뭐 그렇게 얘기한 분이 있었어요. 도산을 하면 다 빵원이 돼 모든 주식이.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 회사들이 막 저기 이게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자본 잠식이 일어나고 하잖아요. 그러면 산업은행이 감당을 못해요 그거를. 그냥 몇 개, 한 세네 개, 한 두세 개, 세네 개 회사가 이게 얘네 회사들을 회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돼. 이런 대기업들을 산업은행이. 근데 갑자기 몇십 개, 막 100개 회사가 넘거나 몇십 개 회사가 동시에 그거를 정부에다가 SOS 신청을 이게 하잖아요. 대기업들이. 산업은행이 카바를 어떻게 냐 그러면 그냥 도산하는 거를 빤히 그냥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역사적으로 언제냐? 네, IMF 때예요. IMF 때 실질적으로 좋은 회사들도 이게 도산을 많이 했어요. 그때 왜 도산을 했냐? 그때 금리가 갑자기 막 엄청나게 오르면서 그 금리에 대한 이자를 내지를 못하면서 어떻게 했냐? 그 금리에 대한 그 채권을 줬으면 그에 대해서 이자를 내는데 금리에 대해서 이자를 못 내면 어떻게 되냐? 그 부도 처리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해서 삐그덕거리는 회사들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지금 금리가 인상이 됐죠, 갑자기.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한 달에 아유, 파리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야, 너 뭐냐? 자, A라는 회사가 있어요. A 회사. A 회사가 옛날에 뭐 저기 저금리 했을 때는 거의 0%대 했을 때는 한 달에 이자가 A라는 회사가 이자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나가는 이자가 그냥 100억 원밖에 안 됐어.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한 달에 나가는 이자가 100억 원밖에 안 됐어. 그런데 금리가 3배로 올랐어.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해요? 금리가 이제 거의 제로 금리 있을 때 조금만 올리니까 3배는 금방 올라요. 3배 오니까 한 달에 300억이라는 이자를 내야 돼요. 근데 이 회사가 예전에 제로 금리 있을 때는 좀 숨 쉬고 살만할 때는 한 달에 벌어들인 돈이 예를 들어서 한 500억 정도가 됐어. 예를 들어 설명해요. 1000억이라고 할까요? 오케이. 1000억 정도를 벌어들였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0억을 벌었어요. 한 달에 벌어들인 돈이. 한 달에. 그런데 금리는 올라오고 경기는 안 좋고 물건은 안 팔리고 비용은 더 올라가고 하는데 그러고 하니까 한 달에 1000억을 벌던 회사가 어떻게 돼요? 한 달에 어떻게 되냐? 거의 이게 적자는 아닌데 간신간신히 이게 지금 흑자야. 얼마? 100억인데 이게 가능하냐요?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기업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뭐 기업을 운영을 안 해서 뭐 장사를 안 하고 사업을 안 해서 본데 사업을 하다 보면 갑자기 이게 안 좋아서 쪼달리는 경우가 이게 생겨요. 왜? 이게 기본 이게 비용 이게 고정 비용은 나가야 하고 갑자기 현금 흐름이 멈추고 이게 하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럼 한 달에 저기 수익 한 달 수익이 이렇게
수익이 이익이라고 할까요? 그냥 이익이라고 할까? 한 달에 월 이익이라고 월 이익. 여기도 월 이자. 월 이익이 1,000억이었던 게 100억으로 뚝 떨어져. 이런 경우 발생을 해요. 적자 안 나는 것만 해도 다행이야. 경기 안 좋을 때는. 적자 안 나는 것만 해도 훌륭한 때가 훌륭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이자를 100억 원만 내도 되는데 300억으로 줬고. 자,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 회사가 일을 하면 할수록 계속 적자를 내요. 자, 한 달에 100억 원을 버는데 이자가 한 달에 300원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200억 원. 자, 영업이익은 한 달에 100억을 찍는데 당기 순이익이 순이익은 적자가 돼요. 이자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발생을 해야 돼요. 이게 언제냐? IMF 때 실질적으로 다 이렇게 이런 상황이 다 몰렸었어요. IMF 때 도산한 회사들이. 막 그때는 회사 부채비율이 1000%짜리 넘는 회사들이 수두룩했었어요. 그럼 지금은 그냥 지금도 지금 만만치 않은 회사들 이미 자본 잠식된 회사들이 많은데 그걸 숨기고 있는 회사들이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회사가 자본 잠식이 많은데 그걸 숨겨요. 이 회계나 이런 부채 비율을 이미 일부러 눕혀서 그 뒤로 숨어요 이미. 그래서 부채 비율 유난히 높은 회사들은 조심을 해야 한다는 이유가 그 옛날 저건데 이미 자본 잠식 회사 된 회사들이 겁나게 많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숨기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걸 숨길 수가 없는 때가 이제 나와요. 네. 물이 싹 빠지면 이제 빨개 벗고 있던 몸이 이제 드러나요. 그게 언제냐? 이제 이자가 나가고 이 회사가 버는 거는 없는데 이자 버는 것보다도 이게 이자가 더 많이 나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그러면 이게 주주들이나 뭔가 이상하지 않냐고 이제 회계장부 까라고 하면 이제 그때 이제 한 방에 이제 안에 이제 숨겼던 게 그때 한 방에 이제 다 터져 이제. 그럼 우리가 속았다. 그게 예전에 그게 어떤 사태냐 다 우리가 겪었어요. 이 사태가 이게 가까운 IMF 때도 겪었었고 제일 가까울 때는 현대상선 사례가 있고요. 한진해운, 뭐 조선세우 제일 심했던 게 한진해운이죠. 한진해운하고 현대상선. 나 무리하게 배값을 배를 빌려왔는데 임대료보다도 버는 것보다도 임대료가 더 많이 나가. 배 임대료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가까운 역사적인 사례는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대표적인 사례죠. 이제 그게 얘네들도 그 당시에 현대상사 한진해운 HM 그때 막 파산 일보 직전 막 2015년, 16년도, 17년도 뉴스를 잘 보시면 얘네들이 회계장부를 속여가지고 나중에 막 그게 들통나가지고 갑자기 동전주까지 이게 몇천 원에 있던 주식이 막 동전주까지 막 쭉 떨어져요. 다들 그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게. 지금 똑같아요. 지금 그걸 갖다 안에 다 골마 썩은 회사들이 겁나게 많아요. 자본도 잠식되고 도산되고 이제 금리가 인상되면서 회사가 지금 삐그덕거리는 게 이게 이제 보이는 회사들이 하나씩 지금 이게 지금 표면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물 밑에 있을 때는 수영복도 없고 잠수복도 없고 빨개 벗고 있다가 안 보이고 이렇게 잠수복 잘 입은 것처럼 이렇게 뻥치고 있다가 물이 쏙 빠지니까 이제 알고 봤더니 얘가 빨개 벗고 있었던 거야. 이제 빨개 벗은 회사들이 이제 민낯들이 이제 다 드러나기 시작해요. 어떻게냐? 금리 인상 시기가 이제 들어오면서 지금 그게 지금 하나하나씩 좀 보이기 시작해요. 지금 그거를 먼저 정보를 캐치하고 지금 큰 손들은 이미 이런 큰 자금을 굴리는 사람들은 이미 지금 지금 급하게 빠져나가고 있어요, 다들. 이걸 지금 다 해가지고. 근데 그게 갖다는, 저 빠지니까, 저가하다. 쉽게 말하면, 이제 한 5,000원에서 10,000원 가던 회사가 한 500원까지 떨어져, 500원, 1,000원에서 왔다 갔다 해. 그런 회사들은 대부분 망하기 일부 직전 회사들이에요. 망하면 어떻게 돼요? 500원, 1,000원짜리 주식이 그냥 빵원이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100개 중에 한두 회사는 회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회사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그 회사를 찾아낼 수 있는 안목이 과연 있는지, 그건 스스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거를 여러분들 좀 아세요. 이미 지금 상위 0.0001% 사람들은 이거를 지금 다 캐치를 하고 지금 몰래 지금 움직이고 있어, 다. 그걸 다 누가 받아 먹고 있냐? 개미들이 다 받아 지금 먹고 있어요. 그거 받아 먹고 이제 나중에 다 이제 뒤지는 거지, 이제. 그래서 함부로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제대로 진짜 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앞으로 이제 도산할 회사들이 줄도산할 회사들이 앞으로 이제 일어날 거예요. 그거 이제 뭐 동전주가에 따라서 싸다고 그거 집어 먹었다가 죽어요. 여러분들이 그 동전주에다 갔다가 다시 회생할 회사들 분명히 있어요. 근데 대부분 회사들은 회생을 못 해요. 도산을 해요. 도산하면 주식이 어때요? 빵원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과연 그 회생할 회사들 찾아낼 수 있는 안목이 있는지 스스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자신의 그 능력을 체크를 좀 해보셔야 돼요. 만약 그 능력이 있으신다면 그 투자하는 것에 반대를 하지만 그런 능력이 없으시다면 앞으로 이제 저평가됐으니까 예전에 막 저기 한 10,000원 이상 가던 게 막 저기 1,000원, 몇백 원 동전주로 떨어졌네? 그럼 나중에 10,000원을 또 다시 오르겠지? 그럴 경우에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도산을 해요. 회생하는 회사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도산을 해요. 이거는 역사적인 사례예요. IMF나 여러 사례를 보면 그게 다 나와요. 그리고 만약 그런 상황에 가면 국가가 구제를 해주면 못 해줘요. 몇 수십 개 회사가 동시적으로 일어나면 산업이나 국가가 구제를 할 수가 능력 바뀌기 때문에 구제를 못해요. 그러면 눈 뜨고 그냥 이게 쉽게 말하면 멀쩡한 경쟁력이 있고 다시 회생할 수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 눈 뜨고 그냥 도산하는 걸 구경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 IMF 때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미 지금 큰 손들이나 여기 상위에 있는 정보를 쥐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다 지금 이걸 캐치를 하고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동상시장의 변화입니다. 동산시장에서 예전에 말했지만 공항이나 이게 회사가 망하기 일부 직전 뭐냐면 재고 폭탄이 터져요. 재고가 쌓이다가 나중에 똥값으로 그냥 저걸 해요. 예전에 설명드렸나? 옛날에 우리나라 의류 그걸 떨이 하는 거를 그걸 뭐라 그러지? 떨이 없는 거. 한번 옛날 저 중고차 장사하다가 그런 옷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떨이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한번 업체를 내서요. 무슨 업자? 땡처리 업자. 땡처리 업자. 땡처리 업자. 땡처리 업자가 뭐냐? 땡처리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재고폭탄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그 재고폭탄의 한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녹화되고 있나? 중간에 지 마음대로 막 꺼버려가지고 얘가. 예전에 이게인데 하나 이걸 할까? 그렇게 하겠지. 이게 재고폭탄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들 이거를 장사를 해본 사람들은 이걸 좀 어느 정도를 알아요. 그 재고폭탄에. 저도 장사를 했기 때문에 재고의 무서움이 사보는 사람들이나 장사하는 사람들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재고예요. 재고폭탄은 따로 이거는 강의를 한번 만들어 달라고요. 알았어요. 그럼 그건 따로 만들어 드리고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이게 제가 하도 저는 옆으로 막 세니까 지금 2시 23분인데 2305 여전히 개인들이 다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을 빠져나가는데 개인들이 다 처먹고 있죠. 뒤지는겨. 이게 지금 대급락장세에 대급락할 징조 증상이에요. 지금 외국인도 허천나게 팔고 기관도 허천나게 파는데 개인만 허천나게 사고 있어. 대하락 장세의 징조 증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딸려 들어가지 말라고 제가 지금 여기에 편입해서 들어가지 말라고. 개인들이 지금이 기회다 하고 지금 막 들어가는데 얘네들이 나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저도 어제가는 2300선에서 이게 유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유지가 된 상태에서 개인들이 다 이게 먹고 지금 외국인 기관들이 이미 다 낌새 차리고 지금 허천나게 도망가고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자, 얘 봐봐요. 개인들이 허천나게 그걸 다 지금 쉽게 말하면 농약을 처먹고 있어요. 이거 얘네들이 뒤질라고. 농약을 뒤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똥값 되면 그때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이제 개미들이 이제 뒤져 자빠져 이제 토해낸 건 이제 주워 먹으러 이제 들어올 거 이제 얘네들이.
그 역사는 항상 반복돼, 이게. 아유, 너무 이게 가슴이 아픈데, 이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이게 지금 한강다리 갈 분들 지금 한강다리에서 지금 뭐냐 번호표 뽑고 지금 할 양반들 이게 아유 이게 저걸 같은데 예전에 제가 얘기했나 저보다 한 살 어린 그 오촌 조카가 있는데 에휴, 예전에 주식 투자 잘못해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뭐 높은 데 떨어져서 머리가 다 박살이 나가지고 얼굴이 이게 갖다 붙였는데 누군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완전 다른 사람 얼굴이더라고. 근데 그 당시에 그 사촌 형님이 거기 이제 그 군인 형이었는데 그 대대장이었는데 그 당시 중령 형이었는데 그 형이 그 고시원에 이제 그 다 돈을 날려가지고 오피스텔에 살다가 고시원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 있었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내 조카 같은 사람들 이제 앞으로 많이 날 것 같아가지고 이게 지금 우려감에 제가 이거를 해야겠다고 판단해서 이거를 지금 하는데 그 당시에 이 친구가 회계사예요. 그것도 우리가 다 알만한 저기 효성 쪽 이제 회계사에서 대기업. 근데 여기서 이 친구가 주식 잘못해가지고 빚을 겁나게 치고 오피스텔도 팔고 저기 고시원에서 몇 달 동안 생활하다가 이게 저거더라고요. 이게 그냥 가명으로 그냥 요다. 그 요다 친구가 하여튼 저밖에 한 살밖에 차이 안 나. 한 살 어린 조카였는데 오촌 조카였는데 그냥 어렸을 때 중마고처럼 같이 이렇게 놀던 친구였는데 나중에 그 친구 저희 그 대대장 그 사촌 형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시원 해가지고 그 고시원을 한번 찾아갔대. 그 살고 있던 그 요다가 살고 있던 고시원을 찾아갔는데 온통 로또 복권에 이게 도시원에 이게 많이 이게 있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얘가 자살하기 전에 로또 복권을 요다가 겁나게 사놓고 로또 복권이 당첨이 안 되니까 이제 자살을 한 것 같더라고. 그 고시원에 하여튼 로또 복권이 겁나게 사놓은 흔적이 있었다. 이제 뭐 그 얘기를 저거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분들이 앞으로 이제 많이 좀 우리 지금 제 이제 조카 같은 친구들이 앞으로 이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거 다 이런 발생할 것 같아서 지금 이런 분들이 좀 최대한 아마 생기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근데 최소한으로 좀 줄이기 위해서 제가 이게 좀 제가 이제 미리 이게 지금 이게 한번 급하게 저도 이걸 지금 이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게 이게 좀 이렇게 조심해서 이게 지금 대들기면 주식시장에 이미 들어가고 막 믿을 만한 회사면 여러분들이 뭐 보유하고 있으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잘 모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300 코스피가 바닥이니까 지금 들어가야겠다 해가지고 특히나 뭐 이상한 잡주 같은 데 들어가면 나중에 반의 반 토막이 아니라 10분의 1 토막이 아니라 공이 빠진 정도 아니라 빵원이 돼요. 그런 거니까 자신이 없으시면 이거 지금 함부로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가는 거를 저는 만류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2020년 7월 6일 주식시대 체크 강의를 했습니다. 질문 있나요? 질문 없으시다고요? 이 땡처리 업자 요걸 따로 설명해 달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이게 무슨 그러면 재고 폭탄이란 게 여러분들은 특히 얘기하는 셀러리맨 자기 사업을 안 해본 사람들은 이 재고 폭탄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사람들은 몰라. 저도 옛날에 중고차 장사하면서 재고 폭탄에 이 몇 번 이게 한번 물려가지고 진짜 뒤지는 줄 알았어.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이게. 자기 장사하면서 재고 폭탄에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를 잘 모르는데 지금 이게 재고 폭탄들이 지금 터지고 있어요 이미 여기저기서. 그래서 강의는 질문은 재고 폭탄에 대해서 한 사례는 따로 제가 하고 여기서 동산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2020년 7월 6일을 기점으로 주식시대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디 현명한 여러분들이 투자 선택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